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돌디와 재테크 스터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돌디입니다. 런하 런던오빠 김희욱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저는 김희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엄청 유명하시잖아요. 아닙니다. 제가 신사임당님 채널에서 몇 번 뵀었거든요. 신사임당 채널에서 기생하고 있을 뿐이고요. 그 얼마 전에 쿠팡 그거 뭐 얘기 되게 재밌게 봤는데. 네. 자료 화면 같은 거 띄우시면 안 됩니다. 자, 일본어로 쿠팡그 가면서 일본만 여자 발음으로 나왔네. 아니 저 나름대로는 신사임당님 채널에서 대한민국 기업과 경제사의 굵직한 사건들을 말씀드린다고 하는데 꼭 나중에 다 보시고 나서는 이상한 포인트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나저나 우리가 오늘 여기 왜 모였나요? 오늘은 저희가 2030 내 집 마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라는 주제로 1부로 2030 부동산 비투, 그리고 2부로 2030 저소득층의 주거를 통해서 현 부동산 시장의 동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부동산 하면 또 제가 정말 눈물 없이 말할 수 없는 사연이 있습니다. 오, 어떤 사연인지 되게 궁금한데요. 아파트 분양받으려고 네. 사랑 없는 결혼으로 청약 점수를 높이려고 하다가 실패했던 기억이,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한테 있어서 부동산과 주택 마련은 정말 인생을 걸 정도로 큰 그런 미션이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좋습니다. 이 방송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합니다. 런던 오빠님, 네. 요즘에 부동산 영끌 이야기가 많은데 네. 런던 오빠님은 혹시 부동산 영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진짜 오죽하면 그럴까라는 저는 그 공감이 더 큽니다, 사실은. 지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집이 얼마나 소중한 거를 새삼 또 깨닫게 된 거예요. 뭐 집에서 자가격리, 그 다음에 집콕. 근데 만약에 이 집이 내 집이 아니다, 언제 나가야 될지 모른다, 이러면 진짜 내 생사 여탈권을 남한테 이양하는 꼴이 되거든요. 돌디님은 주택 어떻게 구매하셨어요? 저는 2018년쯤에 부동산에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서 그때 좀 매수를 했었는데 네, 좋은 시기였어요 그때. 네,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때도 이제 뭐 끝물이다 이런 이야기는 많았는데 네.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막차를 탄 것 같아요. 부동산 스터디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죠. 집이 언제 제일 싸냐? 바로 오늘이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일단 사고 보자. 전세값도 올라가고 시중 물가도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까지 폭등하다 보니까 나중에 영영 내가 내 집을 갖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거를 이 불안감 정도로는 표현이 안 되고요. 2030 세대는 패닉 바잉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오, 패닉 바잉이요? 네, 이거는 월가에서 대공황 시절에 썼던 그런 표현이거든요. 저는 애널리스트 10년 차로서 부동산 시장에서 패닉 바잉이라는 말을 쓰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지난해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2,700만 명.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이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55%가 청약 1순위랍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대학 입시를 하는데 지원자 절반 이상이 만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누구를 뽑아야 될지 예. 그들 사이에서도 여기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박탈감이 또 커질 것 같습니다. 지난해 혹시 아파트 구입을 가장 많이 한 나이대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20대, 30대는 조금 너무 어린 것 같고 아무래도 40대 아닐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20, 30대는 자산 형성기고 어느 정도 목돈이 마련되면 이제 40대에 내 집 마련을 나선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3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예? 30대요? 네, 돌대님도 여기에 이제 속하는 거죠. 저는 되게 제가 특별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많이들 그렇게 하시나 봐요. 동참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부동산 거래 현황에 따르면 그동안은 실제로 4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 왔었던 부동산 시장에서 30대 비율이 점차 증가를 하다가 드디어 작년에 2020년부터 40대를 처음으로 30대가 추월했습니다. 아니, 제 주변에도 네. 사실 그렇게 부동산을 영끌해서 산 친구들이 꽤 있어요. 돌디님을 따라서 이제. 예, 그렇죠. 이제 뭐 제 주변이라서 좀 특이한 걸 수도 있는데 제 주변엔 그렇게 영끌해서 산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직장인이라면은 아무리 대기업을 다닌다고 하더라도 지금 아파트 시세가 뭐 10억 이렇게 가는 데가 많은데 그거를 영끌해서라도 산다? 내 소득만으로 아파트 마련이 과연 가능한가? 저도 이런 생각을 좀 하고는 있어요. 특히 30대면 남성들은 회사 입사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나이대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뻔한데 네. 어떻게 10억짜리 집을 마련을 하냐는 거죠. 그게 참 솔직히 의문이에요. 최근 3년 동안 데이터를 봐도 20, 30대가 서울에 사들인 주택의 평균 매매 가격이 7억 3천만 원이었어요. 구매 대금이 7억 3천만 원이면 절반이 넘는 4억 2천만 원이 대출과 빚으로 조달됐다고 합니다.
4억 2천이면 거의 풀대출 받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제도상으로는 그렇죠. 한국은행에서 가계 신용이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가계가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 그러니까 이제 가계 대출에다가 신용카드 이용액 같은 그 판매 신용이라고 하는데 이걸 더한 포괄적인 가계 빚을 나타낼 때 이 바로 가계 신용이라는 지표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 가계 신용 통계에 따르면은 2020년 4분기 말 가계 신용 잔액은 약 1,726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1,700조요? 대한민국 1년 GDP 총액이 1,500조인데 그거보다 더 큰 대출과 빚이 만들어졌고요. 우리나라 5,400만이 먹고 사는 1년 예산이 슈퍼 예산이라고 해서 지금 500조인데 거기에 3배 넘는 빚이 발생을 했죠. 가계대출을 이루고 있는 주택담보대출하고 기타 대출 모두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도 엄청 늘었는데요. 특별히 이제 신용대출하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합친 기타 대출도 57조 8천억이 늘어나면서 2003년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돈이 다 어디로 갔느냐? 대부분 이제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서 부동산 가격 상승, 주식 가격 상승, 그리고 여러 가상화폐까지 자산 버블을 만들어낸 거죠. 아무래도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소위 영끌이라고 말하는 네.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아니면은 제2금융권의 그 신용대출로 많이 몰렸겠군요. 그렇습니다. 최선이 안 되니까 이제 차선을 찾아서 사람들이 이제 몰렸었고 아시겠지만 제2금융권은 조금 이자가 비싸고 그리고 변동 금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우리는 뭘 가릴 처지가 아니다. 그야말로 패닉 바잉이니까 네. 선택의 여지가 없이 제2금융권까지 그렇게 찾아들었습니다. 안타깝네요. 저도 유튜브 아이템 준비하면서 네. 자료를 이렇게 좀 찾다 보면은 최근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매수랑 매도를 잠깐 쉬어갈 타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제가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을수록 더 사람들은 불안감 때문에 주택 구매를 서두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주택 마련을 위해서 영혼까지 과연 끌어당겨야 되는 것인가. 근데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에서 신용이나 대출을 활용해서 자산 증식하는 건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만 봐도 계속 요즘 이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지난달에 2.63%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1년 반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특히 이제 제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 많아가지고 이런 면에서는 영끌 쪽에 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면 지금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을 받아놓으신 분들은 네. 되게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부동산 담보대출은 워낙에 금액이 크다 보니까 금리가 1%만 올라도 상환 금액은 갑자기 확 올라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하우스 푸어로 전락할 위험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제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관련된 상품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더 나은 보금자리론입니다. 이 상품은 기존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으로 대환을 해주는 상품인데요. 대환이요? 예, 일단 기존의 정책 모기지, 고정금리 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이어야 하고요. 제2금융권이 취급한 후에 보유 중인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기존 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주택담보대출 등의 기존 대출 요건, 그리고 소득, 주택, 신용 조건 등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들어보니까 복잡한 것 같지만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무사하게 받았고 2년 동안 상환을 잘 하신 분들은 문제없이 대출이 나오겠어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대출의 제일 중요한 게 금리하고 한도 아니겠습니까? 대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이 더 나은 보금자리론은요, 기존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한 용도로만 신청이 가능해요. 네. 이에 따라서 기존 대출의 대출 잔액 그리고 중도상환 수수료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신청할 수가 있고요. 대출 심사 후에 최종 대출 금액이 확정되게 돼요. 더 나은 보금자리론으로 대환이 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보금자리론은 장기 고정금리라는 큰 장점이 있는데요. 제2금융권에서 더 나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경우에 그냥 일반 보금자리론 금리와 같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전자약정을 할 경우에는 아낌 2 보금자리론 금리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상품 및 만기에 따라서 최대 연 2.25%의 고정금리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가계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 고정금리를 잘 안 해주려고 원래 금융권에서 그러잖아요. 그렇죠. 굉장한 이점입니다. 이런 정보 진짜 좋은데요. 더 많은 분들이 알아서 좀 실생활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더 나은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돼요. 네, 2부에서는 2030 저소득층의 주거에 대해서 얘기할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상품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종 모양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